네, 경영학 원론 9강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 조직 구조란 무엇인가, 조직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조직 구성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포멀 조직 구조의 공식적인 형태의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문화, 비공식 조직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했고요. 어떻게 셋업할 건지에 대한 전략까지도 간단하게 우리가 소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3차 시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이 어떻게 서바이브 하려면 변화해 나갈 것인가, 변화에 대한 관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changing, 그지? organizational change는 조직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변화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거지. 그죠? 환경은 변하는데 나는 변화하지 않는다. 성장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도태되는 것들이 기본 이제 원칙이 되는 거죠. 자,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신호들, 몇 개의 시그널들이 있어요. 자, 시그널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낮은 사기, 종업원들의 모럴, 그죠?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갑자기 종업원들이 이직률이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에 신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신제품 개발이 부진하다. 그리고 파이낸셜하게, 그죠? 이익이 감소,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신호가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대로 가면은 안 되겠구나. 디클라이닝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신호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워렌 버핏입니다. 금융투자의 귀재라고도 불리는 이분인데, 이분은 투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지? 그리고 투자를 거의 매번 성공하세요. 그 말은 뭐죠? 투자의 전략이 환경을 읽어내면서 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어디에 투자해야지 수익이 발생할 거냐 포착하는 거죠. 환경 변화, 어떤 국제 정세라든지 정치, 경제, 문화적인 변화, 국내의 변화들, 어떤 사업의 기회들 이런 것들을 아주 민감하게 예측하고 포착하고 그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환경의 변화를 보면 가장 예민한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분이 하신 말이 They say the chains of habits are too light to be felt until they are too heavy to be broken. 우리가 반복적으로 매일의 일상을 살고 있잖아. 그 일상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그냥 뭐 아무런 변화가 필요 없게 느끼는 당연하게 느껴지고 이게 편해. 응? 별거 아닌 것 같아. 라이트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서서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마치 더 이상 깰 수 없는 체인처럼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거지. 뭐 하지 않으면 그걸 인식하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벗어나지 않으면 또 새로운 마치 크랩 같은 경우가 때가 되면 탈피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성장하는 거지. 탈피하지 않으면 그 사이즈에서 있다가 죽죠. 갇혀서. 마치 그런 겁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 그냥 죽는 것 비슷한 거죠. The chains you put around yourself now have enormous consequences as you go through life.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일상의 헤빗이라는 것이 변화하지 않고 이대로만 하면은 이게 너무너무 무겁고 아주 엄청난 컨시퀀스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들이 무엇인지 우리 회사는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아. 이런 조직 구조가 맞아. 이 문화가 너무 익숙하고 편해. 좋아. 그걸로 만족해서 있어는 안 된다. 어떻게?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그런 변화에 대한 시그널들을 잘 듣고 예측하고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자, 이 케이스를 보면 우리 변화의 필요성, 그죠?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로고가 하나 보이죠? 여기 코닥입니다. 코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인가요? 요즘 이제 패션 브랜드로 한국에 들어와서 패션 브랜드로 알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회사는 카메라 필름 회사입니다. 그죠? 옛날에 필름으로 사진을 다 찍었죠. 디지털 카메라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디지털 카메라, 지금은 이제 필름 카메라는 없잖아, 그지? 레트로로 가끔 재미로 쓰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대중적인 제품은 아니에요. 그죠? 과거에는 다 필름이었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어요. 자, 디지털로 바뀌기 전에 누군가 디지털을 처음으로 만들었겠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코닥. 코닥이 1975년도에 스티븐 세슨이라는 이 코닥의 임플로이가 직원이 이 한 3.6kg 정도 되는 이 최초의 흑백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없던, 그동안 세상에 없던 발명품이 나온 거야. 어디서? 코닥에서. 자, 그런데 이 리더들은, 코닥의 경영진들은 이 제품을 보고도 못 알아본 거예요. 이걸 제품화하고 상용화하려고 했더니 걱정이 되는가. 왜? 필름 사업이 없어지는 거죠. 디지털이 되면 필름을 더 이상 팔 수가 없잖아. 우리 사업을 갉아먹는 거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던 우리의 어떤 보루가 있죠. 이거 프로핏 생츄어리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 성질 이걸 뺏길 수 없어. 여기에 집착하는 거죠. 변화를 거부한 거지. 디지털 카메라 만들어서 팔리면 필름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우리는 필름 못 팔면 안 돼. 이게 쉬쉬하고 오히려 숨기고 이 아이디어를 사장시켰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늦었구나. 아차. 그리고 다시 1990년대 후반, 그것도 후반이 돼서야 이 디지털 카메라 사업에 뛰어들어요. 이미 늦었죠. 재패니즈 그리고 그 다른 유수한 많은 지금 그 디지털 카메라 회사들이 이미 그 시장을 다 독점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시작을 했고요. 제일 먼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제일 늦게 참여를 했고 결국 2012년도에 파산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사업부가 아예 파산을 해버립니다. 다른 사업들 좀 연장을 했지만 굉장히 미미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거의 뭐 패션 브랜드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에 늦었었다. 자, 조직 변화를 막는 어떤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관성, 그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헤빗이죠. 체인 오브 헤빗입니다. 너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한 거야? 라고 느끼는 게 체인 오브 헤빗. 그 기존 문화 구조의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해오던 것. 그것도 못 벗어나는 거지. 그리고 또 변화하려고 했더니 변화에 대한 두려움. 필름 사업 다 없어지면 안 되는데 뭔가 또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챌린징한 거지. 낯선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주고 불확실성을 주는 일입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해오던 것들에 대한 관성 때문에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렇지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이미 늦게 되는 거죠. 이제 코닥처럼 그때 참여해도 이미 늦은 것,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고 들어가서 그 변화에 맞추어서 성숙해지려고 하면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 Hubris born of success. 딱 시장에 진입하는데 반응이 좋아요.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속 성장하는 거죠. Pursuit of more. 우리 뭐 너무너무 잘 돼. 이제 이건 뭐 그냥 이제 물 들어왔어. 노를 젓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어떤 시점이 되면 모든 것들은 서서히 이제 그 수그러들죠. 자,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이렇게 수그러드는 기울기가 감소되는 단계가 있는데 이때 이 위기를 디나이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이 변화를 감지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아니야. 우리 필름 프로텍트 해야 되고 지금 잘 되고 있어. 전 세계 마켓 쉐어 1위와 잘 팔리고 지금도 잘 팔려. 매출 많이 나와. 굳이 디지털 카메라 필요 없어. 라고 디나이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빠른 속도로, 그죠? 빠른 속도로 그 마켓 쉐어가 없어지고 그 위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도와줘가 되지만 이미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그냥 death, 그죠? death가 되는 거지. 전혀 의미 없는 그런 자구책들을 막 이렇게 전략을 시도하다가 결국 안 되고 디클라인 됩니다. 타이밍은 언제였어요? 타이밍은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오히려 변화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변화를 준비하고 어떤 시그널들이 딱 있을 때 지금이 변화의 타이밍이구나. 우리 조직은 변화해야 된다.
포멀하게나 인포멀하게나 변화해야 된다라는 걸 감지하고 그것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변화가 필요로 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영역들 몇 가지를 제시를 해볼게요. 사람. 회사는 뭐다? 회사는 사람이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핵심 리소스인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직원들의 태도, 역량을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개인이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회사에 필요로 한 역량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attitude, 태도죠. 한 발 물러서고, 그죠? 보신주의, 그지? 나만 어떻게 잘 되면 돼. 이기주의가 아니고 회사의 목표, 방향을 위해서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모티베이션하고 하는 직원들, 리더의 역할도 필요하죠. 직원들도 리더와 직원이 다 같이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기술은 신기술이 들어오죠. 4차 산업혁명,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즈니스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제일 먼저 발견했음을 불구하고 리젝트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리젝트하고 무시한다고 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신기술 도입, 프로세스 개선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게 조직 구조 내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다음 전략, 새로운 시장 기회에 적응하고 변화하고 시장 환경에 대처해야 됩니다. 시장 환경 변화죠. 경쟁 환경, 시장 환경, 고객들, 그다음에 거래처, 그리고 스테이크홀더스 주변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럼 그 변화를 캐치하고 전략을 새로 짜야 됩니다. 그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조직의 변화, 조직 구조 조정, 재설계 통해서.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거의 1년 단위로 또는 필요하면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조직 개편을 합니다. 중요도가 높아진 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서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또 좀 불필요해진 또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에펙티브니스,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부서, 사업,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좀 축소하고 어떤 때는 없애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리소스 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조직 구조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부가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업부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능으로 있다가 지역별로 한번 그 조직을 한번 다시 재정비하기도 하고 또 하이브리드한 조직으로 다시 구성을 해서 환경 변화에 맞는 그런 조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게 됩니다. 자, 실행은 조직 변화의 실행은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아까 앞에서 그래프를 보셨죠. 그래서 어떤 그 조직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것을 예민하게 매니저들이, 리더들이 잘 보고 있다가 이거 뭔가 이상 징후가 있어. 그럴 때는 이게 문제인 것을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매니저들의 그 기능 얘기할 때 계획과 조직과 지휘와 통제 이 사이클 안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문제 해결이라고 했죠.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이 계획 단계, 조직 단계, 그다음에 지휘 단계, 통제 단계에서 계속 발생합니다. 문제 해결하는 게 매니저들이다. 그 기능의 사이클 안에서 매일매일 문제를 찾고 솔루션을 찾고 웨이트해서 어세스먼트해서 그것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고 하는 일이 문제 해결 단계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변화 실행 단계도 문제와 또는 기회, 오퍼튜니티 또는 프로블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 우리 조직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솔루션을 찾아내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그 비전을 찾고 비전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야 되겠죠.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 가장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변화관리의 핵심이 저항. 왜냐하면 새로운 것, 도전하는 것들은 항상 두렵고 불확실한 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직원들도 그렇고 혹시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일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리 부서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레이오프 되지 않을까? 그렇지? 잘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직원들의 저항이 은근히 되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굉장히 키가 되는 거지.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또 마지막 단계에서 그 임플멘테이션의 결과에 대해서 성과, 보상 이런 과정이 피드백 과정이 따라와야 됩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솔루션을 내고 비전을 공유하고 저항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 성과 보상, 리워드하고 스스로 크리틱, 비판하고 해서 또 새로운 그치? 변화의 단계를 준비하는 그 사이클이 필요한 거죠. 자, 성공적인 변화 관리를 위한 방식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변화 관리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성공적인 변화 관리를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 설정,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죠? 그리고 직원의 참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점진적인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그지? 이런 원칙입니다. 이게 변화를 위한 전략이죠. 자, 아까 순서는 아시겠죠? 순서는 문제를 파악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그다음에 솔루션을 만들고 비전을 수립하고 저항 관리를 하고 성과 보상하고 이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데 그 프로세스 안에서의 방식이죠. 전략은 뭡니까? 비전 수립. 조직의 목표와 문화를 일치시키고 직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투명하게 소통,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점진적으로.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이 변화를 이끌어 가야지 가능하다는 거지.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 하루아침에 조직 싹 바꿔. 뭐 오피스 레이아웃 싹 바꿔. 내일부터 유니폼 다 바꿔. 이런다고 조직의 문화가 바뀌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갑자기 더 좋은 오피스로 간다고 조직 문화가 확 좋아지나요? 그런 것들은 그냥 환상일 뿐이다. 그런 방식으로 조직 문화가 바뀌고 변화 관리되지 않는다. 점진적으로 서서히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 거지. 마치 이런 조직 문화가 변화되지 않은 조직 문화, 헤빗 같은 것들이 서서히 자리 잡는 것처럼 이걸 또 새로운 변화로 이끌려가면 서서히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롱텀, 길게 보는 관점의 매니저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없이 그냥 막 급하게 뭔가 내 마음대로 막 바꾸려고 하고 왜 안 바뀌어? 이래서는 오히려 조직 문화가 더 떨어지는 거죠.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미지근한 물속에 들어있는 개구리가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죽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서서히 해야 돼, 서서히. 갑자기 하면은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물이 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조직 혼란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고 또 변화 이후에도 지속적 관리를 해서 새로운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거지. 일관성 있게, 점진적으로 일관성 있게. 우리 이랬다가 이거 아니네. 그럼 이랬다가 이게 아니고 그 비전을 변화의 방향성을 리더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러니까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리더십은 인스파이어링 하는 거야. 비전 세팅하는 거야. 그 리더가 더 미래를 잘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리더지, 그지? 좋은 리더가 여기야 방향성을 확신하고 잘 잡고 일관성 있게 점진적으로 협업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방향성으로 이끌어 나가죠. 더 나은 방향. 지금 현재가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해내는 것. 그게 변화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조직 구조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원칙이 뭐였죠? 분업, division of labor. 그 다음에 authority, 권한, 그죠? responsibility, 책임, span of control, 통제 범위, 그리고 delegation, 위임하는 것. 이런 기본 원칙들을 통해서 포멀한 구조의 조직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서 그 조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된다?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조직이 마치 버스 같은 데라고 하면 잘 디파트먼털라이제이션, 부서화 시키는 거죠.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분업을 하고 잘 나누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잘 앉혀서 방향성 있게 쭉 잘 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거다. 그치? 조직 구조, 설계라는 거죠. 이게 포멀한 스트럭처고 그 안에 버스 안에서 서로 인터랙션이 있고 뭔가 문화가 만들어지겠죠. 그 문화라는 것은 한 개 그룹 안에서 쉐어되는 공유되는 가치, 믿음, 비전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긍정적인 조직 문화. 버스 안에서 타고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게 너무 신나는 거지. 신나는 조직 문화를 만들죠. 그래서 일하는 게 재미있고 서로 협업하고 시너지가 나고,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인정받고 너무 재미있고 잘할 수 있고 서로 협업하고 그래서 버스가 딱 목적지로 잘 가는 것. 그게 이제 조직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 조직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런 조직 문화를 통해서 직원 몰입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은 변화하는 거죠. 성공적인 조직 변화 관리가 중요하다. 명확한 비전과 일관성 있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들을 쭉 오늘 해보았습니다. 핵심 내용 한 번 더 요약해 볼게요. 조직 구조 설계의 원칙, 업무 분업, 권한 분배, 통제 범위, 위임, 그다음에 센트럴라이즈 중앙 집권하는 것과 디센트럴라이즈 분권하는 것, 스팬 오브 컨트롤에 따라서 나누어졌던 거죠. 관료 조직, 그다음에 민주적인 조직 이렇게 나누어지고 장단점들이 있었어요. 그런 원칙을 바탕으로 설계되며 효율적인 조직 구조는 기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자, 어떤 조직 구조가 공식과 비공식 조직 구조가 어떤 회사에 너무 잘 맞아.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애플이라고 합시다. 애플의 조직 구조가 있고 문화가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 1등 기업이야. 아, 좋아. 그럼 우리가 이걸 따라하자. 그래서 같은 조직 구조와 그 문화를 배워와서 우리 회사에 그냥 그대로 적용했어요. 애플 같은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회사는 그 회사만의 특성이 있고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그에 맞는 조직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낸 거지. 우리에게 맞는 건 따로 있다는 거야. 어떤 베스트한 뭔가 답이 있어서 어디에나 이렇게 하면 다 맞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기업 구조는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것들이 잘 맞추어질 때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 부분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양한 조직 구조 유형이 뭐 있었습니까? 기능별, 사업부별. 사업부별은 뭐 지역일 수도 있고 고객일 수도 있고 또는 제품 또는 사업의 덩어리별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 구조가 있고 이걸 위아래로 짠 매트릭스 구조, 그 다음에 팀 기반, 네트워크 구조 이런 것들도 있었죠. 각 장단점이 있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모양들의 기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이런 구조 유형들을 막 섞어서 그 회사의 사정에 형편에 맞는 조직을 꾸려서 운영을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각 구조의 장단점 기억하시고 나중에 조직을 디자인할 때 우리 회사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런 유형들을 잘 준용해서 이렇게 디자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로서 조직 문화의 중요성, 직원의 행동과 조직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강한 조직 문화는 직원의 동기부여와 성과 향상에 기여를 합니다. 변화 관리, 필수적인 과정이며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 명확한 비전 설정, 점진적,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일관된 실행이 필요하다. 이해하시겠죠? 예, 수업 시간 중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조직 구조 부분이죠. 기업이 기능별 구조, 펑션이고 사업부제, 우리가 디비전이라고 합니다. 중 하나를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 그럼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될까요? 우리 회사는 왜 기능적인 쪽으로 가야 될까? 왜 사업부제로 가야 될까? 어떤 특성 때문에 이런 다른 구조를 선택하게 될까? 그렇죠? 그걸 이해한다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자인해야 될 시기에 우리 회사는 기능이 필요하구나. 우리 회사는 사업부가 필요한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조직 문화가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조직 문화가 굉장히 스트롱해. 그치?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고 반드시 좋은가요? 자, 이걸 변화 관리와 연결해 봅시다.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도 기존 조직 문화가
너무 강하다면 오히려 장애물 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아. 그치? 강해. 이게 명확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는 환경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너무 고집하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자, 요 두 개를 비교해서 변화 관리와 기업 문화 두 개를 한번 잘 섞어서 적당한 선에 적당하게 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덴티티도 살리는 그런 적당한 선에서의 전략은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업이 변화를 시도할 때 직원들은 왜 저항을 할까? 이러한 저항을 최소한도로 하고 효과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또는 매니저, 리더들이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 누구나 변화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요. 내 자리가 위협받을까 봐. 지금이 편하고 좋은데 왜 변화하려고 하지? 하고 심리적인 또 실제적인 저항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잘 다독이고, 그지? 직원 중심으로 문화를 만들어내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이런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생존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제9강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 기업의 조직 관리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에 파트에 이제 경영자의 펑션, 매니지리얼 펑션으로서의 조직 되게 오거나이징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 경영 관리로서의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 조직 관리 차원에서 묶어서 같이 생각해 봤는데 다 엮여 있고 중요하죠. 이제 하반기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는 효율성 중심의 비즈니스 경영 관리 오늘 오가니제이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오퍼레이션, 마케팅, 파이낸스, 휴먼 리소스 이렇게 계속 쭉쭉 이제 효율성 중심의 경영 관리를 하반기 끝까지 집중해서 살펴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